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 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을 찾고 계십니까? 2014년 새로운 교육과정,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 분석 포커스 과정을 소개합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첫 난관이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이유는 낙찰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감으로 하는 시세조사는 그만두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겉보기에 시세조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투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화법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를 낳기 마련이죠.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에서는 시세조사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실전으로 연습하고 체크하여 완벽한 시세조사에 정확한 시세분석으로 낙찰의 길을 인도합니다.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며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국내 유일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으로 다양한 물건의 시세조사를 하며 보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낙찰가 선정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매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만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매각 허브 결정이죠. 허브하고 취소에 관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매 제가 이렇게 알토란 강의를 할 때 통상은 이제 사실은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강의 준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다른 분들은 강의를 뭐 연습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준비할 게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밥 먹는 법 가르칠 때 준비하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매라는 게 되게 단순한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헤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새로운 PT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2년 전부터 제 강의를 들었대요. 그러면 2년 전부터 들었으면은 빨리 오면 되잖아. 빨리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동안 그러면 어디를 헤매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개인 블로그들을 뒤졌다 이거예요. 개인 블로그들을 뒤져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개인이 강의하는 곳을 쫓아다녔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는 맨 그 권리 분석만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반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게 질권 강의를 안 가르칩니다. 질권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질권이라는 거는 안 가르치는데 이거 질권은 뭐냐면 주로 전당포를 제가 연상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전당포 들어보셨죠? 네. 전당포에 맡겨보신 분? 솔직히 얘기해서 맡겨보셨어요? 뭐 맡겨보셨어요? 예전에 네. 시계. 저는 20살 때 아이와 아시죠? 아이와 옛날에 그 추억의 그 워크맨 일본 거죠. 그건 맡겨본 적 있어요. 20살 때 맡긴 이유는 뭐겠어요? 다 이걸 놀라고 맡기는 거지. 그때 질권 설정 계약서라고 노랗게 생긴 걸 한번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즉 질권은 여러분들 전당포에 가보면은 창구가 있죠? 창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창구가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강도나 도둑놈이 와서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유리로도 막혀져서 손만 이렇게 집어넣죠. 그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맡기면 이제 받아서 얼마 줄게요. 이렇게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놓고 예를 들면 제가 5만 원을 갖다 쓰면은 반납을 뭐 30일 이내에 5만 원에다가 이자 한 만 원이나 더 붙여서 한 6만 원 정도 갖다 주면 제가 맡긴 기계를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제가 맡긴 기계를 실컷 자기 아들내미한테 듣게 한 다음에 사용했잖아요.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 근데 분명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5만 원 가지고 만 원 벌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죠? 20%죠. 한 달에 20%인가? 1년에 20%지. 그러면 한 달이면은 얼마요? 한 달 기준으로 20%네요. 한 월 20부예요. 그러니까 1년에 240%의 수익이죠. 초고금리. 요즘에 이자 제한법 있죠? 요즘 사금융 제한한다고. 옛날엔 60몇 프로까지 그냥 받았는데 요즘엔 30몇 프로까지 다운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2부, 3부는 그냥 받는데 너무 많이 제한을 하는 건데 뭐 너무 고리죠. 200%씩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옛날에 전당포를 내서 대학까지 보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는 전당포 찾기가 힘든데 그제 부산에 이제 오픈할 때 갔더니 그 자갈치 시장 앞에가 전당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이 잠깐 스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막혀서 빼먹었지 이런. 그러니까 전당포 단기간에 만 원이 우리한테는 작은 돈이지만은 고리는 어마어마한 고리를 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나가시면은 소액 투자하셔가지고 전당포를 창업하는 것도 괜찮다. 그게 질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주로 담보로 주로 잡겠죠. 그게 뭐냐면 동산, 그 다음에 권리, 요 두 가지만 주로 전당포에 잡힙니다. 부동산을 잡힌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 부동산을 안 잡는 게 아니고 법으로 부동산을 안 받아줍니다. 질권 설정 자체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질권이라는 거는 원래는 권리분석에서 경매 세상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뭐 NPL 때문에 가끔 질권이 나오죠. 통상 NPL 투자하는 사람들이 채권을 사죠? 은행이, 신한은행이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 한 1억짜리 채권이 있는데, 무슨 유동화회사에서 한 9,500에 사. 그럼 9,500이 생돈 들어가죠? 생돈 넣어야 돼요. 우리 경매의 장점은 뭐죠? 대출로 남의 돈으로 80%까지 땡긴다는 아주 굉장한 매력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현물로 박치기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50% 이상은 경매 공부 안 해도 돼. 영원히 할 기회가 안 생길 거니까. 현금 1억에서 5천, 6, 7천 들고 있어야 한 판 끼어든단 말이에요. 도박판도 이렇게 큰 판이 없죠. 그죠? 그러나 80%를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1,000만 원 있어도 해볼 수가 있다. 그죠? 1,000만 원만 있어도 우선 잡아놓고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옆에 사람을 땡기면 되니까. 즉, 그래서 경매를 잘하는 방법은 옆에 사람의 돈을 잘 땡기는 능력이 경매 실력의 반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 PT분들 중에 어떤 분도 있냐면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교육비를 내고 나면 없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교육비를 내가 투자비를 마련해줘야 되냐? 마련해줘야 돼요? 아니잖아. 그런 이치를 설명해 준 거예요. 어차피 최저가가 1억까지라고 하면 보증금은 1,000만 원이면 된다, 우선은. 맞죠? 잡고 달리는 거예요, 우선. 그 다음에 80%나 70, 60까지는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마련할 돈은 3, 40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그것도 당장 없어도 돼. 그죠? 그러면 물건을 내가 잡아놨으니 당신이 2천만 원만 꽂으셔야 하면 안 꽂을 놈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없이 돈 2천만 꽂아, 그러면 안 꽂아, 친구들도. 그죠? 나 이거 있는데 이렇게 좀 하자. 그러면 꽂줍니다. 이런 합리적인 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돈을 만드는 게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돈 만드는 것도 내가 다 만들어야 되고 지식도 내가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저째거 하니까 어렵다라고 느낀다. 그죠?
맞죠? 여러분들이 종이 비행기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종이는 누가 만들어놔서 있잖아.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것만 있으면 되죠. 기술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원시 무인도에서 종이 비행기 만들어라 못 만들죠? 종이를 어디서 만들어내야 돼. 그럼 나무에서 뭘 추출을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줄을 다 알면서 경매에 오면은 다 해야 되는 원시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항상.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영화에 보면은 정장이 옷이 없으면 신문지로 이렇게 가리고 뛰는 거 많이 보셨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통상 이렇게 9,500에 사면 9,500이 생으로 다 들어가요. 그게 NPL의 치명적인 함정이죠. 약하다 이게. 그죠? 경매는 1억짜리, 2억짜리도 막 3, 4억씩 땡겨서 빚을 가져오는데 NPL은 생으로 가야 된다는 아주 한계가 여기서 오죠. 그러니까 신한은행한테 산 거는 뭐예요? 근저당이죠? 근저당을 산 거 아니에요. 근저당권을 샀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한은행에서 도기한 이름으로 넘어왔어. 9,500을 생으로 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또 1년간이라는 기간 동안 경매를 쳐야 돼. 12개월 이후에 어떤 돈을 회수를 하는 거죠. 그 회수된 금액이 좀 더 맥스 나와야 이게 투자도 가능하죠.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 9,500을 담보 잡아서 누가 또 빌려주는 놈이 또 있어. 아시겠죠? 이런 걸 질권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을 샀으니까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은 뭡니까? 권리죠. 그러니까 동산하고 권리에 뭐가 얹어진다? 질권이 얹어진다. 그러니까 통상 이런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서 여기서 한 8천을 땡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500 정도 투자해서 1년간 경매 치다가 원금과 여기 뭐 예를 들면 1억을 다 벌면은 다 챙긴다고 하면 500을 버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는 계산이 이렇게 되는 이게 NPL 투자예요. 이거 처음 들으시죠? 예.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NPL이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 1년 이후에 경기 변동하고 부동산 가격이 얼마에 낙찰될 거를 추정해 내려야 돼 있죠. 만약 낙찰이 9,400에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손해보는 거야. 그죠? 나머지 8,000에 대한 이자도 나가겠죠. 1,500은 내 돈이고 8,000에 대한 이자 나가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낙찰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시죠? 만약에 이게 요즘처럼 뭐 금년 초처럼 대출이 억제가 돼버릴 수도 있죠. 잘 나가다 억제되는 그 기간이 몇 개월 있었어요. 대출이 억제될 때는 응찰자가 늘어요, 줄어요? 줄나요. 그래서 여러모로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싸다고 뭐 덤비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고, 그래서 NPL을 하려면은 더 경매에 고순화하는 것이죠.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1순위 1억이 분명을 받는 그런 채권이 시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가만히 있어도 1억을 다 받는데 누가 내놔요, 싸게. 잘 안 나와. 그런 게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시골의 부동산들. 시골. 서울의 요지 아름다운 부동산의 채권이 나올 리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데 뭘 깎아서 팔어. 미치지 않고서. 그러니까 보통 은행 수준이 낮거나 신협이거나 뭐 이런 수준이 낮은데 시골에 있는 부동산이어서 판매도 좀 어렵고 유치권도 걸릴 것 같고 아이고 골치 아파 이러면 넘긴다. 그러니까 남이 골치 아파서 넘겼을 때 그거를 잘 먹고 잘 소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있어야지 되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막 이리저리 막 번졌지만은 근본은 아까 뭐냐면 다른 데서 질권을 엄청나게 가르쳐서 그걸 공부 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권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100년 정도 걸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질권을 뒤지게 가르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니까 불안해지죠? 두려워져요. 그래서 경매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를 딱 걸어버린다. 대부분 이제 옛날에 전통 무술, 중국 무술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해요. 이쁜 제자는 제대로 알려줘. 약간 미웃거나 이러면은 동작을 살짝 빼거나 비틀어 놓습니다. 동작을 비튼다는 표현 모르시죠?
간단한 거예요. 이승엽이 타자 치는 타구 하는 폼 있죠? 그것도 살짝 언밸런스하게 비틀어 놓으면 허리가 다칩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야구 던지는 폼도. 그리고 또 잘못하면 기혈이 역행하면 뇌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경매에 있어서, 보약만 먹어도 부족한 시간에 이상한 약을 조제해내는 시중에 파는 불량식품 먹고 탈이 난다, 이게. 아시겠죠? 자, 질권은 필요가 없었죠? 자, 그런 것처럼 그분도 2년 동안 그렇게 돌다가 오늘 처음 온 거야, 어제. 그래서 왜 돌았는지 궁금하죠? 그죠? 몰랐으면 안 돌아도 되는데 알았는데 왜 돌았는가를 물어봤더니 큰 데를 가면 자기를 1대1로 코치를 안 해줄 것 같아서 작고 이름 없는 데를 가면 코치 해줄 줄 알았대. 그래서 만약에 하버드 대학교가 서울에 있다면 같은 등록금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대 가요? 하버드대 가요? 하버드 가야지. 그죠? 내가 같은 돈을 쓴다면 좋은 차 타야지. 그죠? 또 그 사람이 어떤 블로그에 있는 사장은 그랬대. 유료 사이트 보지 말고 대법원 사이트를 봐라. 그런 말 들으신 분. 대법원 사이트 뒤지면 안 돼요. 그거는 무능을 자초하는 겁니다. 비효율을. 그래서 제가 또 예를 들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30년 된 포니를 타도 부산은 가죠. 그러니까 야 30년 된 트럭 타고도 부산 가는데 뭐하러 외제차 사, 뭐하러 좋은 차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말을 만약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런 말은 통상 누가 합니까? 무능한 남편이 돈 좀 써보려는 여자한테 하는 소리죠. 그러잖아요. 통상 남편이 야 이걸로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서 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경매로 돈을 버는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경매는 천민들이 갖고 노는 게 아니고 부자들이 갖고 노는 애완용 그런 장신구라고 보셔야 돼. 옛날에 황제들은 이렇게 허리에다가 옥을 차고 살았죠? 아시나요? 네. 옥을 허리띠에 이렇게 해서 만지작 하면서 황제들은 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띠, 목걸이도 다 보석으로 해. 그게 몸에 좋기 때문에 옥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모르셨어요? 막 차고 다니셔야지.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옥이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그런 것처럼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좋은 걸 잡고 있어야 돼. 볼펜도 싼 거 쓰지 마. 아시겠죠? 알겠죠? 자,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주제는 매각 허가 불허 같은 취소는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필요가 없다. 지금 질권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크게 알 필요가 없어요. 라고 딱 한마디 하면은 또 아둔한 사람은 그래도 애우고 다녀. 그래서 길게 돌아서 이런 이유를 설명해 줘야 그런갑다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웬만하면 준비를 안 하는데 법조항을 외우고 다니지 않겠죠? 저의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걸 외워서 떠들리는 만무하니 자료를 급조해서 15분 사이에 만드느라고 제가 좀 늦게 온 거예요, 이거. 자, 이거를 읽으시면은 이 매각의 허브하고 취소에 대한 어떤 상식선에보다 넘는 일종의 집행관보다 나은 정도의 법률 지식을 갖추는 겁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엊그제 우리 지사장들 모임에서 선순위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기초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근저당이 후순위예요. 선순위 전입에 누가 있어? 자, 이 사람은 선순위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넣었어요. 선순위지만. 그러면 대부분 인도명령의 법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점유자를 인도명령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 기라는 거예요. 다 인도명령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소유자, 채무자, 점유자. 점유자는 뭐예요? 그 집에 엉덩이 깔고 있는 놈이 누구나라는 얘기예요. 유치권자도 다
유치권자도 엉덩이 깔고 앉아있잖아. 내가 다라고 얘기했잖아, 다. 인도 명령은 다. 예외가 있겠죠? 다만 대항력이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인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인정된 자. 자,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한 자는 제외하는 거예요? 인정된 자를 제외한 거예요? 인정된 자. 한글로 써놨잖아. 인정된다라고. 내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한 자라고 한 거예요. 주장했는데 조사해보니 진짜라고 인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진짜는 좀 쉽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지사장이 인도 명령을 냈어요. 선순위죠?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여지죠? 액면상. 그죠? 근저당보다 앞서 있으니까. 요 얘기 안 하고 그냥 과제할까요? 여기까지만 더 하고. 자, 인정된 자인데, 딱 했더니 그 법원에서 이 접수받는 사람이 우리 법무사 통해서 넣었는데, 인도명령 신청 안 받아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받아준대. 그죠? 자,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는 누가 결정하죠? 우선 접수는 다 받는 거야. 그죠? 기각할지 말지는 각하할지 누가 결정해요? 판사가 하는 거지. 걔네는 접수 받는 사람인 거지. 근데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는 거야. 받네 안 받네를. 그거부터가 벌써 기본장에서 생각이 틀려먹은 생각이죠. 근데 그걸 또 법무사가 전달을 하는 거야. 안 받아준대. 그런 황당한 소리를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냅둬봤어. 그래서 통화를 막 하는데 왜 우리가 더 이 선순위자가 누구냐면 소유자의 와이프예요. 집주인이지. 그러면 집주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법원에 열람을 했는데 이 사람 이름 가로 옆에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자기들이 조사해서 써놨어, 법원에서. 되게 합리적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써놓은 소리를 우리가 손에 들고 있고 이미 명도 절차에서 다 끝났어요. 다 집주인하고는. 그래서 집주인의 내 와이프다라고까지 얘기가 이제 돼 있으니 당연히 인도명령은 내놔야지. 혹시 모르니까 저항을 일 경우에 밀어내야 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진행을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사설이 길어가지고 주제가 그래도 이거는 상당히 들어보면 유익한 강의가 될 겁니다. 이거는 얘기를 딱 하는데 거기는요 전입신고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력자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유자도 다 선순위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소유자의 손자가 선순위로 전입해도 대항력이 있네. 그렇게 지금 표현을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시에 어떻게 말을 못하고 버벅버벅 있으니 내가 이제 얼마나 가슴속에 우라가 차겠어. 왜냐하면 바로 전날에 SBS 모닝와에 대해서 촬영을 했던 내용이 법원 경매 피해자의 구제 절차와 시스템의 오류에 대한 인터뷰를 1시간 내내 따가놓고 20초만 딱 내보냈더라고. 그래서 가슴속에 울분이 이렇게 차 있었는데 우라를 풀 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딱 오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이제 내가 바꿨어요. 인도명령 조항을 아느냐? 안다. 왜? 소유자, 채무자, 점유자. 그러면 점유자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대항력자래. 네, 그랬어. 대항력이라는 단어는 어느 법률에 있을까요? 1번 민법, 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3번 민사집행법,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대항력이라는 용어입니다. 대항력을 가졌다 안 가졌다는 뭐냐면 임차인이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죠?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한테 돈 주고 계약한 놈이어야 돼. 돈 안 주면 임차인 아니죠? 여러분들 집에 친인척들이 전입했어. 돈 준 적 없어. 임차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냥 전입만 있는 놈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걸 설명해 줬어. 임차인이라고 하는 건 돈 줘야지 임차인이지. 소유자가 뭔 돈을 주냐? 임차인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아저씨 전입신고만 있으면 다 대항력자요? 내가 물어봤어. 응.
그거는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지 임차인도 아니고 대항력자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딱 했더니 짜짜짜짜 그리고 당신이 왜 받아주고 말고 해? 당신이 판사가 아닌데 판사가 심리하는 건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쪽지에다가 아니라고 써가지고 판사한테 쪽지로 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미친놈 아니냐고 내가 지랄질을 해놓은 거예요. 막 좀 미친놈 같죠. 이거는 이게 국가의 재판관의 법원 직원의 이런 행위는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놓고 뭐 헛소리를 하냐고. 당신이 뭔데 심리를 이 접수를 받고 안 받고 해. 근데 이 건에 허위 유치권자의 우편 접수는 받아놨거든, 지가 또. 허위 유치권으로 고소를 해놨는 데는 경찰이 못 잡아요. 유치권 접수 신고서에가 주민번호가 없어. 필수 기재사항을 좀 강화해 놓으면 되겠죠. 근데 경매를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한 번 온 자리야. 그죠? 제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내가 그냥 아무 데나 제가 어떤 물건이 탐나요? 제가 이 물건이 정말 탐나. 좋은 것 같아. 몇 가지 하자가 더 있어. 그러니까 일반인들 거의 안 덤빌 거야.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덤비는 놈을 더 줄이기 위해서 내가 독이 아니지만 김철중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파주 우체국에서 접수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편지가 왔네? 유치권 신고 이렇게 적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겁나서 안 들어올 거 아니냐고. 그때 나는 가서 딱 접수해서 독이한 이름으로 낙찰 받죠. 아름다운 구조죠? 이런 게 굉장한 사업 모델로 틈새 시장으로 부각하고 있는 게 법률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자, 그런 것까지는 잘하면서 이런 건 정상적인 건 지가 무슨 심판관처럼 행사하니까 얼마나 안 입고 와. 그래서 지랄지랄 해놨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슴속에 분노가 풀릴 듯 말 듯 하는데 조금 찔끔 모자라서 전화를 한 번 더 했더니 안 받더라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법무사 통해서 왔어요. 법무사 쪽에 전화 왔대. 받아주겠다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은 조만간 밀려올 쓰나미가 보이죠? 조금 이따 올 것 같으세요? 안 올 것 같으세요? 그러고 전화기를 끊었다면? 응? 어떨까요? 안 올까?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마인드 훈련을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마인드죠. 추정하는 힘이죠. 제가 아마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는 거를 빨리빨리 두뇌 플레이를 안 시키면 고수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명도하거나 시세조사할 때 지금 제가 말한 마인드 훈련이 엄청나게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를 내가 뱉을 때 저 사람이 이런 멘트를 갖고 와요. 이건 시세조사 훈련에서 제가 자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는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운 바가 없고 그런 광자가 없기 때문에 겨우 해봐야 스피치 훈련이고 일대 다중으로 떠드는 것만 시켜놨지 이거는 이렇게 전쟁이죠. 보이지 않게끔 제가 이런 멘트를 던지면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혀 뚫어보고 그 마음에 또 얘가 그 의문점이 있구나 그럼 또 이걸 건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잘 해요. 그래서 시세조사할 때 많이 뽑아내고 그 기술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알고 하시는 거예요. 경매는 그 정도 돼야 자본가지 막 그냥 가가지고 뭐 경마하듯이 그냥 표 끊어서 넣고 붙으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는 아무나 하는 수죠. 이제 어떤 화투는 아무나 하지만 그 이상의 뛰어난 자를 뭐라고 하죠? 두 자로? 타자라고 하잖아. 그 이상의 신의 손이 있어. 그 경지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법률적인 게 있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한번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공부보다 금방 든 사례가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자, 120조. 매각에 이런 거죠. 오늘 매각이 되잖아요. 매각이 딱 되면 7일이 굉장히 럭키 세븐이죠. 매각이 되면은 7일 만에 그 허브 결정을 합니다. 허브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 또 7일이 되면은 허브를 결정한 거에 대한 뭘 해야 되죠? 네, 확정할지 불확정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왜 이런 과정을 뒀냐면 기나긴 9개월에서 12개월의 기나긴 여정 속에
우리가 혹시 그 수많은 사건들이 많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괜히 문제없는 집을 넘긴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집이 한 3억짜리인데 우리가 감정을 2억으로 해가지고 혹시 그 남의 재산을 날려버린 거 아닌가. 또는 송달을 다 해줘야 되는데 뭐야 낙찰받고 나서 왔더니 임차인이 나 경매 당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각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임차인한테 편지 안 줘가지고. 가끔 그런 거 뭐 매각 불허돼가지고 기일 변경돼서 또 나오고 이런 경우 보면은 임차인한테 송달이 안 됐다. 그럼 임차인이 야 난 접수 받은 적도 없고 집행관 온 적도 없고 폐문부지였는데 반송 아니 난 집에서 다리가 아파서 떠난 적이 없는데 뭔 소리냐 막 이렇게 이제 쌩 난리가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 일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엉성하게 굴러가니까 구제 절차로 14일이라는 일종의 어떤 심사숙고할 기간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심사숙고할 기간을 남겨놨으니까 심사숙고할 것 같죠? 안 해. 그냥 가. 그냥 이렇게. 요거는 법률적 취지가, 입법부가 딱 만들 때, 야, 혹시 모르니까 이럴 때 좀 더 해보자라고 했지만, 법조인들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이건 제도일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더 강화하려면 제가 이번에 인터뷰에도 얘기했지만,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화장실 청소부에도 체크리스트가 20개 이상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왜 벽에 붙여놓은 거 보시죠? 바닥에는 물이 헝건한가? 뭐 쓰레기통 비웠는가? 예. 아니 청소부도 그짓하는데 왜 이런 데는 체크리스트가 없냐는 거죠. 있어야지. 다 체크하게끔 하면 그게 판사한테 서류가 접수되면 왜 이런 조사 단계에서 끝날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좀 받아가지고 고쳐나가면 되는데, 안 고쳐. 왜?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살았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의 주제는 허브니까 요거죠. 일주일 만에 벌어지는 허브에 관한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 있을 것이고, 확정, 불확정이 지나버리면 확정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됐다면 불허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허브가 끝나고 확정이 지났으면 이 기간에는 어때요? 불허해달라는 말은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허든 허가든 확정이 돼버렸으니까. 즉 확정이라는 전제하나 불확정이라는 전제하에서 뒤는 뭡니까? 취소를 해달라. 그런 의견을 취소해달라는 표현이 이때 적용되는 것이다. 굉장히 너무 어렵죠. 권리분석관에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주제가 이렇게 소주제로 딱딱 나오니까 디테일하게 파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14일 이후에는 뭐다? 취소. 14일 이전에는 허브에 대한 얘기다. 불허. 이렇게. 자, 매각 결정기일의 진술 120조 읽어보겠습니다. 1항에 법원은 매각 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매각 허가에 대한 이유는 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유에 대한 진술도 같다. 자, 1항에 보면은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한다. 요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법은. 그죠?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 결정기일이 이날이죠. 이날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그런데 출석해라고 아무한테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지. 자, 아시겠어요? 안 불러, 아무도. 일주일 만에 이 결정 난 거는요,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해줍니다. 낙찰자한테 통보 안 돼요. 오로지 어디에만 있냐면 법원의 게시판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안방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지. 누가 허가? 이렇게 써놔. 아쉬우면 와라. 옛날에는 저도 이런 걸 보러 다닌 적이 있어요. 처음에. 하도 좀 신기한 것도 있고, 좀 가서 내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 것도 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그 뭐랄까, 약간의 조바심? 왜냐면 다음 날에나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그 대법원에. 그러니까 이게 합격일지 불합격일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한 2시나 4시쯤 가서 보면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일부러 한번 가가지고 한번 붙어 있나 보시고. 그건 경험이죠. 그런 경험을 2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한 번 했으면 됐지. 안 해도 되는 경험이죠.
하지만 그냥 한번 가본 거예요. 갔다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떠들 말이 생기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주제로 써먹는 겁니다. 예. 뭐, 내가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알려주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금방 읽어드린 조항은 큰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중요한 게 121조,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치시죠. 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유다, 이거예요. 자, 여기죠. 여기에 이날 허가한 거예요. 허가에 딱 해보니까 이유가 이제 생겨. 이유는 낙찰자가 이유를 제기할까요? 낙찰자 아닌 자가 할까? 아닌 자들이 하죠. 그죠? 이익을 자기가 허가를 했으면 이익을 줬으니까, 이유를 신청을 하겠죠? 근데 이유, 사유가, 이렇게 읽어보시죠.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첫 줄. 크게라고 얘기했는데, 크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이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예, 그 말씀은 뭐죠? 이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있는 것만 된다. 이 말 뜻입니다. 1호 읽어보겠습니다.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진행할 수 없을 때, 그죠?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 없거나, 이거는 결국은 그거예요. 채권이 없는데 여태까지 잘못 달려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도 은근히 있겠죠? 뭐, 미국에 가 있다 보니까 서류의 위조나 변조로 인해서 강제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가까운 형이 병원에 누워서 약간 혼수 상태인데 동생이 채권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경매 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누군가는 뭐라고, 걔가 깜빵을 간 적이 있는데 걔는 등기부를 위조해서 들어가는 적도 있어요. 별놈들 다 있어요. 2호, 최고가 매수인이, 제가 줄을 꺼놨죠? 최고가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과 자격이 없을 때. 3호,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 없는 사람이 남을 내세워서 살 때. 그러니까 2호하고 3호는 사실 같은 말이죠. 그죠? 매수할 능력 자격이 없는 놈도 안 되지만 그 놈이 남을 시켜도 안 된다는 얘기니까 같은 얘기지. 그쵸? 그러면은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말뜻이 궁금하시죠? 예. 능력이라고 표현해서 능력. 혹시 돈 없는 놈이 덤볐나?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아닐 것이고 한번 읽어보시죠.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 그 아래도요.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매수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재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정치산, 금치산이란 뜻은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치산이란 뜻이 뭐냐면 다스릴 치자, 재산산자죠. 재산을 다스린다. 금치산. 야, 재산 다스리는 걸 금해야 되는 놈이다. 한정치산. 다스리는 거를 해주되, 야, 조금 어떤 범위에서만 한정해서 영화표는 사게 해주자, 쟤를. 그죠? 버스 토큰을 사게 해주자. 이런 게 한정치산. 금치산은, 야, 너는 어떤 것도 하지 마. 금치산.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죠? 원래 저는 쉽게 얘기를 해줘. 자, 한정치산, 금치산.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아직 성년이 아닌 자. 그러니까 애기란 말이죠, 애기. 그럴 때 통상 여러분들 자녀가 뭐 행위하려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가서 카드 같은 거 결제 취소할 때 우리 애기가 미성년자인데 재산행위를 내가 대리인의 어떤 동의도 없이 했다 하면서 취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가 한 행위를 취소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카카오톡인가 뭔 게임을 갖다가 80만 원씩 긁어버렸네 어쩌네 막 이거 가지고 할 때 소송을 할 때 굳이 저런 식으로 소송할 수도 있죠. 그죠? 애기가 미성년자인데 이런 행위를 했다. 여기 가지고 취소를 한다. 내가 이 소비 행위를 취소하겠다. 라고 소송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자란 말은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격 없는 놈도 있을 수 있다. 능력을 떠나서 자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자격이 아까 말한 뭐죠? 취득 자격이 없거나 관청의 허가나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자격이죠. 뭐죠? 농취, 질. 그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떼와라. 그죠? 농지를 살려면은 뭘 해야 돼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갖고 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교육, 사립학교? 학교나 어떤 재단들을 매수할 때는 관련 부서, 교육부나 이런 데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어떤 인허가를 안 받아오면 이걸 매수할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불허를 시켜버리거나 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없는데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니까 제3자가 이게 소유자가 보고 야 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왜 하냐면서 이의 신청을 한 거지. 아시겠죠? 이의 신청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 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